고요하고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대저택의 결혼식장은 화려함 속에서도 어딘가 공허했다. 웅장한 샹들리에가 내뿜는 빛은 서윤의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비추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빛을 담지 못하고 깊은 우물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재벌가 중 하나인 한성그룹의 외아들이자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이준우와 결혼했다. 이 결혼은 사랑이라는 감정과는 거리가 먼 철저히 이해관계에 의해 엮인 거래였다. 몰락의 위기에 처한 서윤의 아버지가 한성그룹의 막강한 영향력에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고, 한성그룹 측은 회사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파벌 싸움 속에서 준우를 명목상의 방패막이로 내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서윤을 택했다. 서윤은 겉으로 보기에 고분고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재벌가 딸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강철과 같았다. 그녀는 예술 감각이 뛰어나 박물관 큐레이터로 일하며 재벌가라는 배경에 갇히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왔다. 큐레이터로서 그녀의 역할은 수많은 유물과 예술품의 진가를 꿰뚫어보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깊은 곳에 있는 본질을 파악하는 통찰력은 큐레이터로서의 그녀의 능력이자 오늘 같은 상황에서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결혼식 내내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그 미소는 가면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무대 위에 놓인 휠체어에 앉아있는 준우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생기 없는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옆자리에 앉은 한성그룹의 장자이자 준우의 이복형인 김민혁 상무는 연신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윤에게 조롱 섞인 축하의 말을 건넸다. 새 신랑이 좀 무뚝뚝해도 이해해 주시오. 원래 말이 없는 친구라. 하긴 이제 평생 말을 못할 테니 서윤 양 같은 미인이 참 아깝게 됐군. 민혁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준우와 서윤 모두를 향한 비웃음이 가득했다. 서윤은 그저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할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의 말을 흘려들으며 그의 눈빛과 표정 속에서 권력에 대한 욕망과 잔인함을 읽어냈다. 피로연이 끝나고 밤이 깊어졌다. 서윤은 남편의 침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은 침실이라기보다는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병실에 가까웠다. 여러 대의 기계가 규칙적인 소음을 내며 준우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준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창백한 얼굴 위로 깊은 잠에 빠진 듯 했다. 민혁의 부하 중 하나인 듯한 경호원이 서윤에게 말했다. 이분이 회장님께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아무도 신혼부부의 첫날 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요. 새벽에 교대 시간 맞춰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편히 쉬십시오. 경호원의 말투는 겉으로는 예의 바랐지만 준우의 상태를 비웃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다. 그가 사라지고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기계음과 서윤의 조용한 숨소리만이 남았다. 서윤은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준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저 천히 느껴지는 손이었다. 큐레이터로서 그녀는 유물의 섬세한 감촉을 통해 수백 년의 세월을 읽어내곤 했다. 지금 그녀는 준우의 손을 통해 그의 삶을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을 읽어내려 했다. 이준우 씨, 서윤은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결혼 축하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만나게 돼서.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준우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고독과 무력함을 느꼈다. 그녀는 문득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꽃병을 발견했다. 장미 한 송이가 시들어 있었다. 그녀는 꽃잎에 맺힌 작은 물방울을 보며 왠지 모르게 준우의 눈물처럼 느껴졌다. 꽃이 시들었네요. 제가 새 꽃으로 바꿔줄게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꽃병을 들고 방을 나섰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복도를 지나는 짧은 순간 그녀는 문득 기시감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준우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오는 듯한 착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구나.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새 꽃을 가져왔고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꽃병에 물을 채운 뒤 꽃을 꽂아 넣었다. 그녀가 꽃을 꽂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다시 한번 준우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예리한 시선이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아주 미세한 눈꺼풀의 떨림이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기계적인 떨림인가? 아니, 그건 마치 무언가에 반응하는 듯. 단 아주 희미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준우 씨, 그녀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번에는 더욱 집중했다. 제가 꽃을 바꿔서 좋으신가요? 좋다면 오른쪽 눈을 아주 살짝만 깜빡여 보세요.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긴장된 채로 준우의 눈꺼풀을 응시했다. 마치 시간을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그녀는 희미한 희망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미세하고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그의 오른쪽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다. 깜빡임이라기보다는 아주 희미한 진동에 가까웠다. 서윤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번에도 준우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미세하게 오른쪽 눈꺼풀을 깜빡였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한 의사 표현이었다. 그 순간 서윤은 전신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준우가 식물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갇혀 있었다. 자신의 몸이라는 감옥에 갇힌 채 바깥 세상의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감촉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생기 없는 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손이었다. 서윤은 준우의 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눈가에 아주 미세한 눈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보았다. 소리 없는 절규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그에게 속삭였다. 제가 여기 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큐레이터로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유물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었다. 그의 손을 잡은 채 서윤은 밤새도록 그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고 준우의 깊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준우에게 유일한 생명줄이 되기를 바랐다. 그들의 첫날 밤은 화려한 사랑의 서약 대신 조용하고도 강렬한 연대의 시작을 알리는 밤이었다. 밤의 침묵은 그들의 가장 소중한 공모자가 되었다. 지난밤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서윤은 더 이상 준우를 무력한 피해자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비밀스러운 동맹이자 이 거대한 저택과 그 배후의 음모에 맞설 유일한 동반자였다. 서윤은 준우의 손을 잡은 채 아주 조심스럽게 그들만의 소통 방식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준우 예씨, 제 말을 알아듣는다면 눈을 한번 깜빡여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명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준우의 오른쪽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명확한 의지를 담아 깜빡였다. 그녀는 안도와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살아있었다. 그녀의 앞에 있는 이 몸은 껍데기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 갇힌 영혼은 생생하게 존재했다. 그녀는 그들만의 소통체계를 확립했다. 눈 한 번 깜빡이면 네, 두 번 깜빡이면 아니요. 질문이 길어질 경우
그녀가 단어를 하나씩 말해주고 준우가 원하는 단어에 눈을 깜빡여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느리고 답답했지만 그들의 진실을 향한 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수단이었다. 서유는 큐레이터로서 수많은 고문서와 상형 문자를 해독했던 경험을 되살려 그들의 소통을 한편의 해독 작업처럼 섬세하게 이끌어갔다. 준우가 처음으로 서윤에게 전한 메시지는 충격적이었다. 사고는 사실 민혁이 계획한 암살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날의 진실을 눈짓으로 전달했다. 형, 김민혁 상무, 운전기사, 고의로, 브레이크, 조작, 준우의 눈짓 하나하나의 그날의 공포와 배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윤은 준우가 전하는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민혁의 얼굴에 감춰져 있던 잔인한 미소와 권력욕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녀의 가슴은 분노로 차올랐다.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을 넘어 준우가 지켜야 했던 회사와 가족의 명예까지 무너뜨리려는 사악한 계략이었다. 준우 씨,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와줄게요. 제가 그 진실을 밝혀낼게요. 그녀의 단호한 약속에 준우는 희미하게나마 입꼬리를 올리려는 듯한 미동을 보였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이자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정략 결혼의 부부가 아닌 거대한 어둠에 맞서는 비밀스러운 동반자로 재정립되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서윤은 현모양처 가면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을 극진히 보살피는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으로 민혁과 가족들에게 자신을 드러냈다. 남편의 사업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어요. 혹시 남편의 업무 자료나 서류들을 제가 봐도 될까요? 준우 씨가 깨어나면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그녀의 말은 순수하고 헌신적으로 들렸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민혁은 서윤의 요청을 가볍게 비웃었다. 서윤 양, 준우는 지금 누워있고 회사 일은 내가 잘 처리하고 있네. 자네는 그냥 준우 옆에서 예쁜 모습만 보여주면 돼. 민혁은 그녀를 단순한 장식품이나 홍보용 마스코트 정도로 취급했다. 하지만 서윤은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우의 개인 변호사를 찾아가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고 준우의 개인 자산과 재단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발견한 수상한 점은 준우의 사고 직전에 이루어진 대규모 투자였다. 한성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한성건설이 남부 아프리카의 한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는데 서류상으로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보였지만 서윤의 큐레이터적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과거의 유물처럼 서류의 행간을 읽어냈다. 서류의 내용 자체는 완벽했지만 서명 날짜, 관련 회사의 정보, 그리고 재무 구조 등에서 미묘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서윤은 준우와 은밀히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녀가 아프리카, 광산, 한성건설이라고 단어를 띄엄띄엄 말하면 준우는 눈을 깜빡이며 네와 아니오로 답했다. 민혁 상무가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준우의 눈은 2번 깜빡였다. 아니요, 서윤은 놀랐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누가 추진한 것일까? 다음 질문에 준우의 눈은 1번 깜빡였다. 사고 나기 전에 제가 이 사업을 반대했나요? 네. 서윤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혁은 준우가 반대했던 사업을 준우의 사고 직후에 은밀히 추진했던 것이다. 그 사업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금액이 민혁의 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윤은 좀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준우의 개인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서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책장 구석에 놓인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준우가 손수 쓴 일기장이었다. 그녀는 준우의 눈치를 살폈다. 읽어도 될까요? 준우의 눈은 1번 깜빡였다.
일기장에는 준우가 한성그룹을 이끌어갈 미래에 대한 꿈과 함께 민혁과의 갈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민혁은 오래전부터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있었고 준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준우는 민혁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며 자수를 권유했지만 민혁은 준우의 진심을 비웃으며 권력을 향한 야심을 더욱 키워갔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준우가 민혁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모은 증거 자료의 목록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증거 자료는 사라지고 없었다. 서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준우 씨, 증거 자료 어디 있어요? 준우의 눈은 느리게 2번 깜빡였다. 모른다. 그는 사고 직후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사라진 시점과 위치를 알지 못했다. 민혁이 가장 먼저 준우의 방에 와서 자료를 없앴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녀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우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괜찮아요, 준우 씨.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제가 다시 찾을게요. 민혁 상무는 준우 씨가 이런 식으로 깨어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무기예요. 그녀는 준우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말에 준우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그녀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이었다. 그들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서윤은 다음 날부터 민혁의 비리를 추적할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민혁이 준우의 사업을 반대했던 이유, 그리고 그 사업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침묵의 공모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어둠 속에 위기 목숨을 건 방역. 서윤의 조용한 추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진실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 이준우가 남긴 일기장 속에서 사라진 증거 자료의 존재를 확인한 후 민혁 상무가 주도했던 아프리카 광산 개발 프로젝트의 모든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녀는 큐레이터로서 익힌 치밀함으로 회사 내부의 모든 서류와 보고서를 샅샅이 뒤졌다. 서류들은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미묘한 날짜의 불일치, 서명란의 필체 변화, 그리고 거래 명세서에 숨겨진 이상한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조사는 비밀리에 진행되었지만 민혁은 서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저 남편 사업에 관심이 많은 순진한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민혁은 피식 웃음을 흘렸지만 그의 속내는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서윤이 준우의 일기장을 찾아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비리가 노출될까 두려웠을 뿐이었다. 민혁은 서윤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이준우의 침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에게 속삭이는 모습에 분노를 느꼈다. 서윤이 준우에게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를 덮쳤다. 민혁은 잔인하고도 비열한 결단을 내렸다. 준우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미 그의 사고를 조작한 전력이 있는 민혁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준우를 담당하는 의료진을 비밀리에 불러들였다. 팀장은 민혁의 충실한 신복이었고 이미 비자금을 통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였다. 준우의 상태를 악화시켜라. 심장마비로 보이게끔. 민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말이야. 자연스러운 사망으로 보이게끔. 그날부터 준우의 침실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회진을 돌았고 준우의 심박수나 혈압 등 생체 신호의 이상이 감지되어도 느슨하게 대처했다. 경고음이 울려도 즉각적인 조치 대신 괜찮습니다 라는 말로 서윤을 안심시켰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의료 환경이었지만
그 속에는 준우의 생명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이 숨어 있었다. 서윤은 며칠 만에 준우의 상태가 이전보다 나빠졌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큐레이터적 통찰력은 단순한 컨디션 난조를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임을 간파했다. 그녀는 의료 기록지를 꼼꼼히 살폈다. 이전에는 매시간 체크되던 혈압이 이제는 2~3시간 간격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준우의 미세한 움직임을 기록하는 센서의 민감도도 낮아져 있었다. 그녀는 준우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우 씨,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준우는 눈을 한번 깜빡였다.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혁의 비열한 음모가 이제 준우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민혁의 의도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한성그룹 임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메일의 내용은 이랬다. 남편의 상태가 최근 들어 악화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어 걱정입니다. 남편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 팀을 초빙하여 다시 한번 진단받게 하고 싶습니다. 한성그룹의 안주인으로서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로서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메일은 한성그룹 내부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특히 민혁은 경악했다. 서윤이 새로운 의료진을 초빙하겠다는 것은 곧 자신의 충복인 기존 의료진이 교체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는 자신이 준우를 관리하던 모든 통제권을 잃는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민혁은 당장 서윤을 불러 따지려 했다. 서윤 양, 그게 무슨 말인가? 의료진이 얼마나 훌륭한데. 괜한 걱정으로 그룹의 소란을 일으키지 말게. 하지만 서윤은 평소와 달리 강경했다. 상무님, 남편을 위하는 마음은 같으시겠죠. 저에게는 남편의 목숨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모셔오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만약 이 일이 어렵다면 제가 직접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서 남편의 상태와 의료진 교체에 대한 제 뜻을 밝히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그녀는 민혁의 가장 큰 약점, 즉 한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탐욕스러운 악당이라는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알려질까 두려워한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민혁은 어쩔 수 없이 서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대외적으로는 역시 준우를 사랑하는 훌륭한 아내라며 서윤을 칭찬했다. 서윤은 곧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예전에 도움을 주었던 세계적인 의료재단의 원장을 찾아갔다. 원장은 서윤의 과거와 그녀 아버지와의 인연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녀의 진심을 알아봤다. 원장은 서윤에게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넉덜첸을 소개해 주었고 며칠 뒤 넉덜첸을 포함한 새로운 의료진이 이준우의 저택에 도착했다. 새로운 의료진의 등장은 준우의 침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넉덜첸은 준우의 의료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기존 의료진의 부실한 관리를 단번에 파악했다. 그는 서윤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마 누군가가 고의로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잘못된 처방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우 씨를 돌볼 테니 안심하십시오. 넉덜첸의 말에 서윤은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서윤은 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우 씨, 이제 괜찮아요. 새로운 의사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이제 누구도 함부로 당신을 해치지 못할 거예요. 준우의 눈은 미세하게 깜빡이며 그녀에게 감사와 안도감을 전했다. 그들의 침묵의 공모는 이제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목숨을 건 방역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다. 서윤은 준우가 안전해진 것을 확인한 후 민혁의 비리 증거를 찾기 위한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자만심에 빠져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참이었다. 새로운 의료진의 등장으로 준우의 목숨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위험은 사라졌다. 이제 서윤과 준우에게는 반격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들의 목표는 민혁의 탐욕과 오만을 이용하여 그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것이었다. 서윤은 준우의 미세한 눈짓과 함께 그들의 복잡한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침묵의 공모는 이제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치밀한 계략을 짜는 단계로 진입했다. 그들의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대담했다. 민혁이 횡령한 비자금의 출처였던 아프리카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가짜 정보를 흘리는 것이었다. 이 정보는 민혁의 탐욕을 자극하고 그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비리를 드러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 덫이었다. 서여윤은 큐레이터 시절 가짜 유물을 진품처럼 꾸미는 위조범들의 심리를 연구한 경험이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거짓말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진실의 파편들을 섞어 넣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윤은 이 원리를 이용하여 가짜 정보를 만들기로 했다. 그녀는 준우가 과거에 접촉했던 지질학자와 통화를 했다는 기록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녀는 그 지질학자의 이름과 연구 분야를 토대로 준우의 개인 연구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조작된 문서를 만들었다. 이 문서의 핵심은 민혁이 횡령을 위해 조작했던 아프리카 광산의 지층에는 실제로는 막대한 양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희토류는 민혁이 원래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던 특정 조건에서만 채굴이 가능한 것처럼 꾸며졌다. 이 조건은 민혁이 직접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끔 설정되었다. 이게 바로 민혁 상무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는 돈에 눈이 멀어 이 정보를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할 거예요. 서윤은 준우에게 눈짓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얻기 위해 분명히 불법적인 방법을 쓸 거고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그를 잡을 기회예요. 준우는 눈을 한번 깜빡여 그녀의 계획에 동의를 표했다. 서윤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민혁의 비서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민혁의 사무실 책상에 일부러 이 문서를 흘려두었다. 문서는 준우의 개인 서류 봉투에 담겨 있었고 겉보기에는 단순한 연구 자료처럼 보였다. 민혁의 비서는 평소처럼 서윤을 무시하며 그녀가 놔두고 간 서류 봉투를 툭 밀쳐놓았지만 서류의 일부가 살짝 삐져나온 것을 보고는 호기심에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 서류를 민혁에게 건넸다. 서윤 사모님께서 준우 회장님의 서류를 두고 가셨습니다. 민혁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희토류라는 단어에 눈이 번뜩였다. 그는 서윤이 이 문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가늠하기 위해 서윤을 찾아갔다. 서윤 양 준우의 서류를 잃어버릴 뻔했더군. 이게 뭔가 희토류라니. 민혁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욕심으로 번들거렸다. 서윤은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 상무님, 그걸 보셨군요. 그건 준우 씨가 예전에 취미로 연구했던 자료일 뿐이에요. 제가 잠시 잊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버려주세요. 그녀의 순진한 반응은 민혁의 의심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민혁은 저런 순진한 아가씨가 뭘 알겠어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서윤의 이 반응은 그에게 이 정보가 진짜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민혁은 곧바로 움직였다. 그는 이 희토류가 매장된 땅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비밀리에 빼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준우를 완전히 잊게 만들고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혁은 이 모든 과정을 극비리에 진행했지만 서윤은 이미 그가 어떤 사람들과 접촉할지 어떤 금융 통로를 이용할지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준우의 개인 변호사와 신뢰할 수 있는 재무 전문가를 통해 민혁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 민혁은 욕심에 눈이 멀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히토류 매장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해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거액의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 이 행위는 명백한 배임이자 횡령이었다. 민혁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모든 장부를 조작했지만 서윤이 고용한 전문가들은 그가 조작한 흔적들을 완벽하게 포착해냈다. 결국 민혁은 거대한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자신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히토류 정보에 매달려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입히는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서윤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기록되었다. 민혁은 서윤이 큐레이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품과 가짜를 구별하는 통찰력이라는 것을 간과했다. 그는 그녀가 던진 가짜 미끼를 물어 자신의 모든 죄를 만천에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날 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확보되었음을 확인한 서윤은 준우의 침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조용히 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우 씨, 다 끝났어요. 그가 덫에 걸렸어요.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어요. 준우는 그녀의 말에 눈을 깜빡였다. 그 눈빛에는 희미한 미소와 함께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들의 침묵의 공모는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민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참이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서윤이 소집한 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다. 한성그룹의 중역들이 하나둘씩 회의실로 모여들었다. 김민혁 상무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행동을 단순한 쇼라고 치부했다. 어차피 그녀의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모든 증거는 내가 이미 완벽하게 조작해 놓았으니.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과 함께 서윤을 향한 은밀한 조소와 무시의 시선들이 교차했다. 마침내 서윤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평소의 우아한 옷차림 대신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맑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준우의 개인 변호사와 재무팀장 등 그녀가 포섭한 소수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했다. 민혁은 그들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회의가 시작되자 민혁은 서윤에게 조롱하듯 말했다. 서윤 양, 갑자기 이런 중요한 자리에 무슨 볼 일이 있나 준우 걱정이라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 걱정 노후라고. 그의 말에 몇몇 이사들은 희죽거렸다. 서윤은 그들의 비웃음을 무시하고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오늘 저는 한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제 남편 이준우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민혁 상무의 비리와 횡령, 그리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증거들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제시한 증거는 아프리카 광산 개발 프로젝트 관련 서류였다. 그녀는 민혁이 조작한 보고서와 전문가들이 밝혀낸 조작된 재무제표의 오류를 대조했다. 이 프로젝트는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민혁 상무는 이 사업을 통해 회사의 자금을 유용했으며 이는 모두 이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윤의 말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민혁은 당황했지만 이내 소리쳤다. 그건 조작된 것이다. 저 여자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준우가 넋돌 첸과 함께 들어왔다. 민혁과 이사회 중역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식물인간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준우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준우는 여전히 몸이 불편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에 민혁이 보았던 그 강하고 예리한 눈빛 그대로였다. 준우의 등장에 민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준우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덕돌첸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준우 씨는 이제 깨어났습니다. 오랜 기간 갇힌 상태였을 뿐입니다. 회장님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이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덕돌첸의 말에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준우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민혁 형, 내가 당신을 믿고 내가 당신에게 기회를 줬는데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군. 그의 목소리는 아직 미약했지만 그 말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에게 번개처럼 박혔다. 준우는 민혁이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자신의 증거 자료를 은밀히 없애려 했던 모든 계획을 조용히 증언했다. 서윤이 제시한 서류들이 민혁의 범죄에 대한 물적 증거였다면 준우의 증언은 그 모든 사건의 동기와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민혁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만들어낸 덫에 걸려 스스로 무너졌다. 그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이 사회는 그를 즉시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을 결정했다.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어와 민혁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서윤을 향해 이를 갈았다. 네가 감히... 하지만 서윤은 그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준우의 곁을 지킬 뿐이었다. 그날 이후 한성그룹은 큰 혼란에 겪었지만 서윤과 준우는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준우는 완벽하게 회복한 후 한성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서윤의 조언을 듣고 그룹 내의 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다. 서윤은 더 이상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준우의 진정한 동반자이자 한성그룹의 새로운 희망이었다. 시간이 흘러 준우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처음 만났던 그 침실에 마주 앉았다. 이제 그 방은 병실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부부의 침실이었다. 준우는 서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내게 빛을 가져다 주었고 내 삶을 다시 되찾아 주었어요. 서윤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저는 그저 제 유물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당신은 저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유물이었으니까요.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들의 결혼은 불운한 시작이었지만 진실과 용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피어났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강한 연대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의 시작을 조용히 다짐했다.